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장 초반이 개인 반대 매매를 이겨내고 반등이 나왔지만 해외 시장은 아시아 세션에서 반등했던 나스닥 선물도 밀리고 유럽 국채는 저세상으로 가고 있고 또 기름도 의미 있는 꼭지를 만들고 처박혔습니다. FOMC를 하루 앞둔 시장 어떻게 감을 잡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다운 후 개인이 현물 손절매가 나오면서 가슴 아프게도 9시 3분에 저점을 찍게 됩니다. 참 아쉬운 게 이때 선물 베이시스는 콘탱고였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이 차익 거래를 제외하고는 신규로 매도를 친 쪽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개인이 반대 매매 물량이 2천억가량 처리가 되고 나서는 시장은 반등을 시작했고 9시 45분까지 사실상 스트레이트 반등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반등은 이 방향성이 있었던 반등이 아닌 갭 다운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을 노린 외국인이 선물 매수였을 뿐 추세적으로 상방을 쏜 매수세는 아니었어요. 결국 반등은 1시간도 채 가지 못했고 11시에는 개장 초에 기록했던 저점권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외국인들은 다시 현물 매도를 시작해서 마감까지 3천억 가까운 현물을 팔아제꼈는데요. 오늘 현물 매도를 잘 보면 삼성전자의 710억 매도야 뭐 그렇다 치지만 SK텔레콤을 140억 매도한 것이 눈에 띕니다. SK텔레콤은 통신사의 외국인 지분 매입 한도 이슈도 있고 해서 외국인들이 웬만해서는 잘 팔지 않는 종목인데 지금은 또 경기 민감주 팔고 방어주를 또 편입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들이 SK텔레콤을 던진 게 4거래일 넘게 연속으로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만 매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 전체를,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비중 맞춰서 까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옵션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위클리 옵션인데 보통 위클리 옵션은 개인 대 기관이 거래가 메인이고 외국인들은 방향성에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반등에 외국인들이 위클리 풋 옵션을 대량 매수해서 변동성도 사고 방향성도 아래로 걸었다는 것, 이게 눈에 띕니다. 반등이 나와서 옵션을 눌러 죽였을 때 특히 풋 옵션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FOMC를 부담스럽게 보는 것 같아요. 누구의 배팅이 맞을진 모르겠으나 월요일 증시에서 기관들은 위클리 풋 옵션을 거의 손대지 않고 위클리 콜 옵션 매도만 했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외국인이 이번 위클리 옵션 하락 배팅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먼슬리 옵션에서 개인이 시초가부터 풋 옵션 매도를 상당량 손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격이 된 풋 옵션을 골고루 손절매하면서 315선, 즉 종합주가지수 2400선을 깰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놨어요. 하지만 변동성은 장중 내내 죽었죠. 아무래도 거래소 종목은 이 반대 매매가 얼마 나오지 않고 주로 코스닥 종목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바람에 옵션 시장 변동성이 얼마 살아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이 등락을 거듭한 듯 했지만 선물 미결제 약정은 오늘도 6,800계약이나 증가를 해서 장중에는 29만 2천 계약까지 증가했는데요. 이번 FOMC를 앞두고 마지막 배팅이 수요일까지도 이어져서 키웠고 선물 미결제 약정 30만 계약을 넘기지 않을까 해요. 다만 6월 10일과 6월 13일 수준이 선물 베이시스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백오데이션을 보여준지라 수요일도 장 초반이 언더슈팅을 극복한다면 프리미엄을 또 빼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문제는 내일 FOMC를 앞두고 과연 이제는 주식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뭐 재료 노출 아니냐, 물타기를 아니면 뭐 제대로 참교육시키는 언더슈팅 날 것인가, 뭐 온갖 지금 고민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변동성 증가는 정말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6월 13일 월요일이 갭 다운 후 하루 종일 매도가 나온 그날 있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숏배팅이었다 봅니다. 화요일장에서 장중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월요일이 종가선인 330선마저 회복을 시키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이번 FOMC 때 이 참교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키웁니다.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뭐 대용자본 주식이 쪼그라들어서 답답하긴 마찬가지인데요. V반등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2포인트가량, 죄송합니다. 2포인트가량 하락해서 마감했지만 MSCI 사우스코리아 ETF인 EWY는 장 마감 무렵 반등이 성공해서 1%대로 플러스 1%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 흐름을 감안한다면 내일은 320 부근 초반에 어떤 저점 테스트가 한 번은 더 있을 거라고 봐야 돼요. 좀 더 자세한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또 얻어맞았습니다. 강보합 출발하는데도 얻어맞았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의 압력이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하락폭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FOMC 이후로 제대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요. 근데 블룸버그에서는 유럽 증시 마감에 대해서 이렇게 꼭지를 잡았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가장 긴 연속 하락, 그러니까 6일 연속 하락을 강조했는데요. 저는 거기보다 눈에 더 들어오고 있는 것이 이 유로 스탁스 50 지수, 이거는 그 5월에 저점을 깼어요. 그런데 스탁스 600 지수는 5월이 저점은 물론이고 3월이 저점마저 깬 연중 신저가를 갱신했어요. 자, 이거는 대형주는 나름 버티고 있지만 중소형주는 그야말로 지금 산소호흡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아직도 이 뉴스에서는 유럽 채권 스프레드 확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자꾸 FOMC 이벤트에 묻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럽발 진정한 하락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증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유럽 국채가 아주 사단이 났어요. 오늘 이탈리아 국채는 4.163%까지 달렸습니다. 어제 10년요. 어제 이탈리아 국채 매도 10년물을 4%의 환매수 걸어놨는데 이게 체결돼서 벌써 4%가? 이렇게 해서 놀랐죠. 그런데 오늘 또 아래로 달렸어요. 그래서 FOMC 앞두고 이거 4.16%면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이탈리아 국채 매도는 모두 다 청산을 했습니다. ECB의 이사벨 슈나벨 아줌마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뭔가 개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서 이 투자자들이 지난주 ECB의 그 프래그멘테이션 리스크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남유럽 국채를 집중 매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근데 지금 FOMC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또 경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뭐 국내 정치 이슈에 팔려 있지만 이 남유럽 국채가 계속 망가지는 거, 이거는 유로화가 페리티로 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유럽 세션 초반에 채권 언더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뭐 그것까지는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FOMC 전후로 이탈리아 국채 반등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반등 나오면 망설임 없이 매도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유럽 세션 초반에 유로화가 반등을 했으나 이내 다시 밀리기 시작해서 미국 세션 들어서는 장중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등 달러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의미 있는 방향성이 나오기는 어렵고 그냥 FOMC 대기 장세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상품 시장이 오늘 난리였죠. 자, 첫 번째 이슈는 천연가스입니다. 지난주에 그 텍사스의 프리포트 맥모란 LNG 터미널에 작은 화재가 발생해서 천연가스가 일시적으로 눌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 가스터미널에 화재가 발생했으면 가스 가격이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한번 했었죠. 이 가스는 저장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파이프를 통해서 터미널까지 보냈는데 터미널에서 선적을 할 수 없으면 그 가스를 그냥 불태워야 돼요.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에 이 지구 반대편이 네덜란드 천연가스는 상승 전환하겠죠. 그 밤 10시 20분경 이 프리포트 맥모란 터미널이 화재 복구가 90일 이상 걸릴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미국 천연가스는 서킷 브레이크를 2방 연속으로 맞았고 그래서 마이너스 20%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네덜란드 천연가스는 18% 급등을 했어요. 두 번째 이슈는 기름입니다. 이 아시아 세션부터 꾸준히 기어오르던 기름 가격은 유럽 세션 들어와서 리비아의 산유랑 감소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브렌트 기준으로는 125달러 넘기게 됐어요. 기름 옵션 만기가 지금 이틀 남아서 미국 세션 넘어가서도 꼼짝 않고 고가권에서 이 버티던 유가는 증시가 장 초반 눌릴 때 함께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폭락을 한 건 아니에요. 점진적 눌림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FOMC를 앞두고 위험 자산을 줄여야겠다 그런 인식으로 밀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폭락은 나온 거 아닙니다. 어쨌든 유럽 세션에서 결국에는 그 브렌트가 125달러를 넘기냐 마냐 하다가 125달러에서 살살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새벽 2시경 이 백악관에서 석유 관련 초과 이익을 과세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점진적 하락이 아니라 개떡드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물 마감하고 나서는 또 추가로 2% 가까이 하락을 했죠. 고점 대비 거의 5%가 넘는 그런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텍사스 기름은 118.8달러 이하에서는 저는 언더슈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는 좀 매도라고 봅니다만, 일단은 그 어제 빠진 거는 좀 이제 언더슈팅이 나왔다. 옵션 때문에 언더슈팅이 나온 거를 보고, 그래서 118.8달러 이상에서는 콜옵션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월물 말고 차월물로요. 그런 생각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이 길 FOMC에서 75bp 인상했다. 그러면 유가도 인플레 때려잡겠다는데 그 충격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100bp 인상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금리 인상기에는 모든 위험 자산들이 돌아가면서 처맞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덜 빠진 자산이 뭐다, 뭐 이 정도지. 저는 유가도 결국에는 밀리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제법 강하게 올랐으나 미국 본장 프리마켓 호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일의 흐름은 그냥 방향성이 없는 지그재그 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전장 내내 의미 없는 흐름을 보내다가 새벽 2시경에 기름값이 떨어질 때 나스닥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반등은 30분도 채 가지 못했어요. 이후 오전장에 매수 들어온 물량이 오후 3시 30분 이후로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새벽 4시 18분에는 나스닥은 11,236선까지 밀리는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FOMC를 앞둔 선베팅을 자제하겠다는 그런 변동성 수준에 맞는 그런 등락이 있었을 뿐 방향성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3% 가까이 강세를 보였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애플도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뭐 이건 반등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1% 내외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거는 AT&T가 급락을 했어요. 아니, 이런 하락장에 경기 방어 중인 통신주가 왜 빠져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그 시황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SK텔레콤에서 외국인 매도가 연속되고 있어요. 이 뉴스플로어는 AT&T가 인플레 압력이 예상 비용을 초과하고 있어서 모바일 서비스 비용을 그러니까 그 휴대폰 요금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금 올리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또 일부 리서치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 AT&T가 HBO 맥스 스트리밍 서비스 이걸 2년 동안 무료로 하고 있었는데 이거 요금 부과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거 둘 다 이 매출 증가와 관련된 뉴스죠. 응? 요금도 올리고 뭐 무료로 하던 거 유료로 바꾼다. 다 매출 증가와 관련된 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법 세게 하락했어요. 이거는 강도나 속도나 시점이 차이가 있을 뿐 경기 방어주고 뭐고 간에 지금은 금리 인상기잖아요. 금리 인상기에는 시장은 돌아가면서 처맞는다.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반면 중국 관련 주식들은 오늘 대폭등을 했는데 갭상승 이후에도 쭉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바이든이 그 대중국 관세 철폐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덕분에 이머징 지수 선물은 이 갭 상승 후 오랫동안 고가권에서 버텼는데 이 마찬가지로 중화권 주식이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 리세션의 흐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오늘 오라클의 실적 발표와 콩콜이 있었어요. 이 사프라카트 CEO가 지난번에 이 써너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죠. 근데 그 써너 인수가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장 초에 이미 갭상승을 10% 넘게 해갖고 장중에 조정을 받았을지언정 그래도 사흘간의 하락을 모두 갭으로 넘겼죠. 이게 바닥을 친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은 저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변동성은 하루 종일 꼼짝마 지지기를 했습니다. FOMC를 앞두고 변동성이 쉬어간 하루였지만 7월물 변동성 선물은 지금 백오데이션 상태죠. 아무래도 시장이 더 빠지기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는데다가 FOMC 이후에 무슨 변동성이 더 터질 게 있는가 이런 심리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변동성이 터져야 제대로 사건이 날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하락을 시작하면서 유럽 변동성 상승이 미국 변동성 상승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유럽 변동성이 더 높았습니다. 물론 월요일에는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5% 가까운 급락하니까 다시 미국 변동성이 더 올랐죠. 근데 이번 FOMC 이후에 유럽이 추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변동성이 앞뒤가 바뀌지 않을까도 싶어요.
참고로 수요일이 변동성 선물 6월물 만기이에요. 그래서 이번 FOMC에서는 변동성 선물 7월물이 당월물이 돼서 거래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그 베고데이션이에요. 변동성 선물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매도 관점을 갖고 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갭다운이 또 나온다. 그러면 콜옵션 매수를 좀 고려해 볼 건데, 갭이 어중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초반에 반대 매매로 인한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콜옵션 335를 분할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 콜옵션이 매수 목적은 시장을 위로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풋옵션이 지금 워낙 고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저평가된 콜옵션을 매수를 한 다음에 선물 매도와 풋 매도를 늘리려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콜옵션 매수와 외가격 풋옵션 매도를 쌓은 뒤 반등 시에 선물 매도 더 늘리겠습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관점은 중간 반등이 나올 수 있어도 추세적 반등 혹은 V 반등 이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해외 시장은 포지션이 좀 가벼워진 상태입니다. 어제 오늘 해서 이탈리아 국채 매도 모두 청산했고 니케이 선물 매도도 어제 절반 청산해 놔서 자금 여력도 넉넉해진 상태입니다. 천연가스 매도는 미니로 잡은 데다가 수량도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번째 하한가 때 일부 청산했지만 에너지에 대한 매도 관점 여전합니다. 기름 옵션 만기가 끝나는 수요일 이후에는 기름 콜옵션 매도도 쌓아갈 계획이고요. FOMC에서는 이 75bp 인상이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 혹여 50bp 인상이 나왔다. 그러면 채권은 발작적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증시는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아주 대폭락할 것 같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50bp로는 인플레 과연 끌 수 있을까? 글쎄 우려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75bp 인상했다. 그럼 채권 시장은 대충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 별 반응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증시는 나름 적당한 반등 정도로 마감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00bp 인상을 했다. 그러면 채권과 증시 모두 개폭락이 나오겠지만 저는 증시는 다음 주에는 아주 강력한 V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오든 간에 FOMC는 지금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시 반이요. 그래서 그때는 새벽 3시 반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들과 이 FOMC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